안녕하십니까. 종아카데미에서 종교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 장영 목사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저희 집에서 제가 좀 지난번 강의를 좀 늦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 시간도 사실은 10시 가까이 되어가는 좀 늦은 시간입니다. 네. 그러나 오늘 어떻게 해서인지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일 만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게 되었지만 그 사이에 국가적으로는 정말 충격적인 계엄 선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거의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텐데요. 뭐 계엄은 해제됐지만 그 후폭풍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참 이 사건이 왜 발생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가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고 또 충격적이고 화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국민으로서 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차분하게 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뭐 위정자들이나 국민들이나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정말 국가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정말 양심에 따라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어려운 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국민이 또 잘 헤쳐 나가리라 또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어려울 때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또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의 이 상황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가 강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이전까지는 이 종교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생애 또는 그들의 신학 사상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종교 개혁이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었는지 나라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프랑스에서 종교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프랑스 종교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의안을 읽어 나가면서 오늘은 정말 설명을 좀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영상은 제가 분량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설명을 좀 짧게 한다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어지고 거의 1시간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1시간 강의를 하면서 한 2, 30분밖에 안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1시간이더라고요. 오늘은 1시간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최대한 빨리 읽어 나가면서 간단 설명을 덧붙이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인사 말이 4분이나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종교개혁사 제9강 프랑스의 종교개혁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호 박사님의 세계교회사에서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이 세계교회사 이 책이 여러분 교과서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 교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호 박사님의 세계교회사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는 르페브르, 파렐, 칼빈과 같은 위대한 개혁자들을 배출한 국가답게 일찍이 개혁운동이 시작되었고요.
초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인문주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 1550년부터 1572년 사이에 개혁파 위군호들이 등장하여서 개혁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했고요. 1572년 이후 극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다행히도 1598년에 낭트 칙령으로 종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약 90년 뒤에 1685년에 낭트 칙령이 철회됨으로써 프랑스 내 위군호 개혁 운동이 점차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 내용이 서론이면서 이 프랑스 종교 개혁을 압축하여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분별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초기 개혁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초기 프랑스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은 자크 르페브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른쪽에 이 그림이 바로 르페브르의 그림인데요. 이렇게 정말 생겼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자크 르페브르는 이탈리아에서 인문주의를 공부했습니다. 네. 이 프랑스의 그 종교개혁은 인문주의 영향 하에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크 르페브르는 그 인문주의를 공부하고 인문주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신약성경 학자로서 명성을 쌓았습니다. 1500년경부터 파리 대학교의 교수로 활동을 했고요. 1512년에 자크 르페브르가 출판한 바울서신 주석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1522년에 복음서 주석은 성경의 유일한 권위를 강조했고요.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개혁적인 신념을 가지고 자크 르페브르는 1523년에 프랑스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 출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르페브르가 그러니까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 출판했던 이 시기가 이제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신약 성경을 출판할 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크 르페브르는 프랑스의 루터라고 할 수 있는 개혁자입니다. 이 자크 르페브르의 영향으로 기욤 파렐, 기욤 브리소네, 또 피에르 카롤리 등과 같은 개혁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고요. 또 제자들과 함께 파리 근교 도시 모를 중심으로 교회 개혁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루터의 개혁 의지와 사상을 높이 평가하고 루터를 존중했고요. 그러나 이제 루터와 이 자크 르페브르의 차이가 있다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떠나서 종교개혁 운동을 펼쳤고, 이 르페브르는 가톨릭 교회 내에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를 떠나지 않고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악습과 그리고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개혁해 나갔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추구한 바는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인문주의 개혁자 르페브르의 영향으로 많은 설교자가 프랑스어로 미사와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라틴어로 미사가 드려졌어요. 그런데 이 르페브르는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미사와 예배를 진행하도록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 때 프랑스어로 신약 성경을 낭독을 했고요. 또 성상 숭배와 같은 미신적인 요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안에서 이런 개혁 운동을 펼쳤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당시의 프랑스 왕 프랑소와 1세는 집권 초기에 이러한 개혁 운동에 비교적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1525년 스페인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의 압력에 눌려서 프랑스 자국 내의 개혁 운동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533년 11월 칼빈의 친구인 니콜라스 코프가 이 파리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할 때 이 친구인 칼빈이 그 연설문을 좀 작성해 줬는데 그걸 가지고 연설을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프랑스와 1세가 개혁신앙을 가진 개혁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프와 칼빈을 비롯한 많은 개혁자들이 이 프랑스에 있을 수가 없고 이제 주변의 스위스나 또는 독일 그 접경 도시들로 피신을 하거나 망명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게 되면서 그 앞에 프랑스와 1세에게 자기의 작품인 이 기독교 강요를 헌정했죠. 왜냐하면 이 프랑스와 1세가 개혁 신앙을 가진 신자들을 박해를 하기 때문에 개혁 신앙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개혁 신앙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이러한 것들을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해서 프랑스와 1세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바로 그 프랑스와 1세입니다. 두 번째, 위그노 개혁 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6년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초판을 출판했던 거죠. 프랑스와 1세에게 책을 헌정하면서 왕에게 개혁자들에 대한 종교적 관용을 요구했고 동시에 개혁자들의 사상을 변론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 책의 출판을 통해 칼빈은 차세대 개혁 지도자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 앙리 2세가 1547년에 왕위에 오르면서 개혁자들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의 초상화가 앙리 2세입니다. 개혁자들을 박해한 프랑스의 왕입니다. 통치 초기에, 그러니까 앙리 2세 통치 초기에 약 500명의 개혁자를 화형시켰습니다. 심지어 화형을 집행할 때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혀를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앙리 2세 정말 악명 높은 왕입니다.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개혁신앙을 가진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해 속에 개혁신앙을 지켜가며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한 거죠. 그리고 프랑스 성경과 제네바에서 출판된 책들을 금소로 지정해서 볼 수 없게 했죠. 이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제네바로 망명 갔었던 개혁자들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프랑스로 귀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50년부터 1558년 사이에 약 150명의 목회자가 프랑스로 돌아와서 여러 도시에서 개혁 사상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평민들보다는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 정치인 등과 같은 지식층과 고위층 사이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1559년 5월 26일까지 50여 개의 개혁교회 대표가 참석한 최초의 개혁교회 총회가 파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칼빈의 제자인 앙딴 드 샹듀에,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프랑스 정확한 발음이 아닌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샹듀에 목사의 노력으로 이 총회가 성사되었고요. 총회는 샹듀에가 작성한 갈리아 신앙고백서 또는 이제 프랑스 신앙고백서라고도 불리는데, 그리고 권징 규칙서를 프랑스 개혁교회의 신조와 헌법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또 소요리 대요리 문답을 우리 장로교회의 신조와 이제 그 신조로 신앙고백으로 채택한 것과 같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40조항으로 된 이 갈리아 신앙고백서는 칼빈이 직접 초안을 작성했고, 이제 샹드에가 이제 그 초안을 가지고 이제 다듬어서 완성을 한 것인데요. 또 헌법으로 채택된 이 권징 규칙서는 제네바의 예배 모범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 개혁을 펼치면서 했던 그 예배 모범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의 프랑스 개혁 운동은 지극히 칼빈의 영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종교 개혁은 칼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그 개혁 신학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프랑스 칼빈주의 개혁자들을 가리켜서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이 위그노라는 말은 이게 그 독일어에서 왔다라고 해서 뭐 동맹 그런 의미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확한 어원의 유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만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칼빈주의 개혁 신앙을 가진 신자들을 가리켜서 위그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위그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위그노. 앙리 2세의 박해는 결코 위그노 세력의 확장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그노 세력은 프랑스 내에서 프로방스, 도피느, 노르망디, 오르레앙, 나바르 등으로 확산이 되었고요. 나바르의 앙리, 또 루이드 꽁드, 가스파르 드 콜리니, 제독 등과 같은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이 위그노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칼빈주의 개혁 신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1559년 7월 앙리 2세가 이제 마상무술 시합에서 다친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잘 죽었죠. 위그노를 박해하는 이런 악명 높은 왕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면 심판을 해서 이렇게 죽게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 프랑스와 2세가 15살의 나이로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는데요. 불행히도 이 프랑스와 2세도 통치 1년 만에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동생 샤를 9세가 10살의 나이로 1560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때 이 샤를 9세의 어머니, 그러니까 앙리 2세의 부인인 카트린 드 메디시스가 어린 아들을 대신해서 섭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린 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했는데 그녀의 섭정 정치는 기즈공 가문의 반대로 종종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기즈 가문은 왕실의 버금가는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실세인데 가톨릭을 절대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트린은 이제 까트린이라고 그랬는데요. 카트린은 뭐 발음은 뭐 까트린 다 마찬가지인데 이 옆에 있는 이 사진, 이 그림이 이제 카트린 드 메디시스입니다.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로 와서 결혼을 시집으로 온 거죠. 이 카트린은 기즈 집안의 그 세력을 견제하고자 기즈 가문이 카톨릭을 지지했으니까 이제 정치적인 정략에 따라서 이 카트린은 왕족이며 위군의 수장인 루이드 꽁드와 연대를 해서 이 개혁 신앙을 이제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섭정을 했던 카트린은 위구노들에게 관용을 베풀었고요. 위구노들은 가정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목사들은 매주 4회 이상 공적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위그노의 교세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감에 따라 가톨릭 세력과의 마찰과 물리적인 충돌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고요. 특히 1562년 3월 가톨릭 세력은 상파뉴 지방의 바시에서 예배를 드리던 위그노들을 습격하여서 60여 명을 죽이고 200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 남부 툴루즈 지방에 거주하는 약 3,000명의 위그노 여인들과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네, 가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프랑스 내 개혁 신앙을 따르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개신교 신자들을 이렇게 살해하고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프랑스 내에서 개신교 신자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뭐 중세시대 때는 여러분 종교개혁 초기 때도 그렇고 천주교가 개신교 신자들을 엄청 박해했습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네. 그거 다 정말 나쁜 죄죠. 네. 이에 따라 콩트
카톨리스트와 콜린이 그리고 나바레의 앙리는 군대를 조직해서 가톨릭 군대와 맞서 싸웠고요. 이렇게 시작된 제1차 위그노 전쟁은 길고 긴 종교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제1차 전쟁은 1563년 3월 앙부아즈 평화조약으로 일단락이 되어서 약 10년간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위그노에 대한 정말 엄청난 대학살이 자행되게 되는데 그것이 성 바돌로메오 축일 대학살입니다. 1570년경 샤를 9세는 위그노 제도 콜리니를 절대적으로 시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를 9세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이 개혁신자들인 위그노들을 지지해 줬다는 거예요. 더욱이 까트린의 딸이자 샤를 9세의 여동생인 마가리타 드 발루아와 나바레의 앙리 드 무르봉 간의 결혼이 추진되었습니다. 앙리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위그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결혼을 2달 앞둔 1572년 6월에 앙리 3세로 이 나바르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그노 세력의 정치적인 힘이 매우 강력해져 갔습니다. 그 숫자도 매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572년경에 당시 2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약 300만 명이 위그노 신앙을 따랐을 정도였으니까 프랑스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큰 규모였습니다. 까트린은 이렇게 막강해진 위그노와 콜리니 세력을 도리어 더 큰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까트린이라는 그러니까 이 섭정했던 이 여자는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그 가문이 이제 가톨릭 신앙을 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위그노들을 지지했던 거고요. 또 위그노 세력이 또 너무 강해지니까 이번에는 이 위그노 세력들을 또 탄압하려는 그런 정치 정략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까트린 진짜 좋은 여자는 아닙니다. 네. 이 위그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그녀는 까트린은 자신의 정적이었던 가톨릭 진영의 지도자 기즈공과 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즈공 가문과 대치를 하다가 또 어제 적이 오늘의 동맹 관계가 되어서 까트린과 기즈공은 샤를 9세, 자기 아들 샤를 9세를 설득해가지고 위그노에 대한 모함을 해가지고 대대적인 살해 계획을 준비하고 1572년 8월 18일 파리에서 나바르의 앙리 3세와 마가리타의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평화 축제 분위기로 막 즐기고 있을 때 이 축제 분위기가 8월 24일 성 바돌로메오 축일로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혼으로 인한 그 축제가 한 6일 지난 거죠. 근데 그 성 바돌로메오 축일로 이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이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었던 성 바돌로메오 축일 전날 밤에 가톨릭 군대가 위그노를 습격해서 대대적으로 살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리니를 비롯하여 파리에 거주하던 2천여 명의 위그노가 이날 밤에 성 바돌로메오 축일 바로 전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한 달 동안에 전국적으로 약 3만 명에서 7만 명에 달하는 위그노가 처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종교개혁 역사의 유명한 성 바돌로메오 축일 대학살 사건입니다. 오른쪽에 이 성 바돌로메오 대학살 사건을 그린 이 그림이 되게 뭉개졌네요.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실을 때는 사실 이렇게 화질이 되게 좋았는데 이상하게 이것을 이제 한글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걸 PDF 파일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에 화질이 엄청 떨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말로만 들어도 이 바돌로메오 축일 대학살 사건이 얼마나 잔인했을지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네. 참 이 까트린이라는 이 여자, 그리고 그 어머니의 계략에 넘어간 샤를 9세가 초기에는 이 위그노들을 지켜주고 지지했는데 그만 이런 정말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거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앙리 4세와 낭트 칙령인데요. 성 바돌레메오 축일 대학살 사건이 이제 나바르 앙리 3세와 마가리타가 결혼한 지 6일 만에 벌어졌습니다. 이때 앙리 3세가 가톨릭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감금이 되었는데요. 간신히 죽음만은 면한 채 3년간 연금되어 있다가 나바르로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 후에 그는 이제 흩어진 위그노 세력을 규합하여서 가톨릭 세력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 위그노 위력이 대학살 사건 이전만은 못했지만 그 대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프랑스 내 위그노 세력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고 세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가톨릭 세력에게 완전히 제압을 당할 만큼 그렇게 뭐 너무 적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바르의 앙리 3세가 어쨌든 가톨릭 세력과 맞설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샤를 9세가 통치 14년 만에 이제 죽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의 동생 앙리 3세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앙리 3세가 지금 나바르 앙리 3세와 이 샤를 9세 동생 앙리 3세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바르의 앙리 3세라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를 9세가 죽고 나서 그의 동생인, 그러니까 이 까트린의 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까트린의 아들 앙리 3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앙리 3세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이 가톨릭 진영과 위그노 진영 간의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1589년에 이제 이 앙리 3세가 죽자 앙리 3세는 아들이 없었어요. 후사가 없어가지고 나바르의 앙리 3세에게 프랑스 앙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근데 나바르 앙리 3세는요, 위그노입니다, 위그노. 그래서 그해 이제 8월 나바르의 앙리 3세가 프랑스의 국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왕의 명칭으로는 앙리 4세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샤를 9세가 죽고 그의 동생 앙리 3세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죽으면서 후사가 없어서 그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나바르의 앙리 3세가 그냥 앙리 4세로 이렇게 된 것이죠. 가톨릭 세력의 반대로 대관식을 치르지 못하니까 1594년 2월에 가톨릭으로 개종한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왕의 대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앙리 4세입니다. 네,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가톨릭으로 개종을 그래서 해서 이제 대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가톨릭 신자로 개종을 했지만 위그노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호적이고 관대했습니다. 네. 그가 왕위에 오르기 한참 전인 1562년부터 시작된 위그노와 가톨릭 간의 전쟁이 1598년까지 30년 동안 약 7차례 이상 있었고요. 앙리 4세는 양 진영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국내 정세의 통일과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1598년 4월 13일 날 이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칙령에는 이제 위그노들이 파리시를 제외하고 프랑스의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종교 관용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낭트 칙령, 여러분 세계사 배울 때 아마 이렇게 들어서 기억이 날 거예요. 낭트 칙령. 근데 이제 낭트 칙령이 무슨 칙령인지는 그 내용은 몰라도 낭트 칙령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이 낭트 칙령이 바로 프랑스 내에서 위그노, 그러니까 개혁 신자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앙리 4세는 백성들로부터 앙리 대왕이라는 칭송을 들을 만큼 뛰어난 치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낭트 칙령의 불만을 품은 이제 가톨릭 광신도가 1610년에 5월에 이 낭트 칙령을 발표한 앙리 4세를 암살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살해당했습니다. 자, 성 바돌로메오 축일 대학살 사건 이후 국왕 앙리 3세가 죽던 1589년부터 약 17년간 위그노 개신교의 수는 3분의 2 정도 감소했는데요. 끔찍한 박해로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거나 가톨릭으로 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598년 낭트 칙령으로 위그노들은 신앙의 자유를 되찾게 되었는데,
그래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신앙적인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앙리 4세가 암살당한 이후에도 이제 낭트 칙령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면서 위구노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앙리 4세의 손자 루이 14세가 1643년 5살의 나이에 왕이 되면서 상황은 위구노 탄압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성인이 된 루이 14세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왕의 이 권한은 신이 주었다. 그러면서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짐이 곧 국가다. 이 말 세계사에서 유명한 말이죠. 그 루이 14세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와 종교를 지배하면서 막강 전제 군주제를 통해서 72년간 장기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이게 바로 루이 14세입니다. 네. 왕이 무슨 여자같이 샌들 신고 이 옷 입은 차림 보세요. 그리고 이 루이 14세는 뭐 질병을 굉장히 많이 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 루이 14세가 이제 왕이 되고 장기 집권을 하면서 1685년 10월에 퐁텐블로 칙령을 발표하면서 할아버지인 앙리 4세가 만든 낭트 칙령을 완전히 철회해버립니다. 그래서 약 100년간 지속되던 두 세력 간의 평화가 깨지고 말았고, 이 새로운 칙령, 퐁텐블로 칙령 때문에 이제 위구노들은 프랑스 안에서 두 가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째, 국내에 남아 가톨릭으로 개종하여 살거나 아니면 박해와 순교를 견뎌내야 했고요. 두 번째는 국외로 이주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제 개신교 신앙을 가지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국외로 이제 쫓아내는 거죠. 많은 위구노는 후자를 선택해서 대집단 탈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40만에서 100만 명의 위구노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남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신대륙 등지로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안에는 이 위구노 신앙들의 수가 엄청 줄어든 반면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유럽 또는 뭐 북아메리카, 뭐 아프리카까지 막 이 위구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흩어지면서 이제 그 유럽과 이런 뭐 북아메리카 신대륙이라든지 남아프리카라든지 뭐 영국, 네덜란드 이런 쪽에 이제 개신교 신앙이 또 이렇게 확산되는 또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박해가 심하게 되자 안디옥으로 막 이렇게 쭉 흩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또 선교를 하게 되는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프랑스의 위구노들이 대다수가 수공업에 종사하는 장인과 상업에 종사하는 중산층이었는데, 프랑스 국내에서 이제 밖으로 외국으로 추방되면서 프랑스 국내의 수공업과 상업이 한때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국내에 잔류한 위구노들은 이제 수도 적었지만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거나 또는 산간 지역으로 흩어져서 은둔하면서 신앙의 명맥만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프랑스 종교개혁은 약 150년간 계속된 가톨릭 세력과의 물리적 충돌, 그리고 절대 군주들의 독재와 탄압으로 말미암아 결국 1700년대 이후에 그 위세를 거의 상실하게 됩니다. 네, 프랑스 종교개혁의 특징과 의, 마지막으로 이제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프랑스 종교개혁의 특징은 첫 번째, 칼빈주의 중심. 프랑스 종교개혁은 루터보다는 칼빈의 영향을, 칼빈의 신학에 기반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와 종교가 이제 얽혀 있었다는 거죠. 종교개혁은 단순히 신앙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투쟁과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까뜨리니 처음에는 그 가톨릭 세력들과 이제 대치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위구노들을 지지했다가 위구노 세력이 강해지니까 또 위협으로 느끼고 자기들의 정적이었던 세력들과 가톨릭 세력들과 또 같이 동맹을 맺어서 위구노들을 대학살하는 이런 또 일을 저지르면서 이 종교가 정치적인
세력들과 이렇게 얽혀서 종교개혁이 그러니까 프랑스 내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구노들의 영향. 프랑스 종교개혁은 철저히 이 칼빈주의, 그러니까 칼빈의 개혁신앙을 따랐던 위구노들의 영향 하에 진행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의 위구노들이 이제 유럽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흩어지면서 이제 유럽과 신대륙의 이 개혁주의, 이 칼빈주의 신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 위구노 신앙, 개혁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켜냈던 그들의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이 후대에 계승이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신앙의 변절을 하고 가톨릭 신앙으로 되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수보다는 이 개혁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를 당한, 대학살을 당하면서까지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개혁 신앙을 지켰던 귀한 신앙의 선조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프랑스 종교개혁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31분 2분이 되었네요. 네, 1시간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래서 우리가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칼빈주의, 그리고 성 바돌로메오 축일 대학살 사건, 그리고 위구노들, 그리고 또 낭트 칙령, 이런 것들, 중요한 사건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